안녕하세요. 김효정입니다. 저는 현재 수원대학교 연극영화학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영화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크게 좀 큰 범주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 영화에 대한 얘기를 좀 전반적으로 일부에서는 할 것 같고요. 조금 뭐 주제를 좀 좁힌다 하면 세계 시장에 한국 영화가 언제 좀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계기에서였는지, 그리고 2부로 넘어가면 이번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봉준호의 기생충의 그 어마어마한 성공, 그 행보를 좀 따라가면서 앞으로의 한국 영화가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 같은지, 혹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할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까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부에서는 제가 뭐 미국에서의 한국 영화라고 좀 자기적인 제목을 갖다 붙이긴 했는데, 미국은 아니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세계 시장에 언제 진출을 결정적으로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에 의해서 그런 어떤 엔트런스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사실 이게 뭐 연극영화과 학생들에게는 더 반가운 이야기일 수도 있죠. 자기에 대한 얘기니까. 근데 궁극적으로는 미디어 전공이나 아니면은 뭐 인문사학 전반에 걸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영화라는 것이 더 이상 그 극장이나 혹은 텔레비전 안에서만 틀어지는 어떤 극장 안에서의 영화 산업 안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스트리밍이나 뭐 나중에 또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영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미디어 콘텐츠 전반에 대한 얘기로 좀 확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약간 좀 벗어난 얘기지만 1970년대 한국 영화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화 정책, 특히 검열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제가 2000년도, 그러니까 사실 1990년대 후반에 미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서 2000년대 어떤 한국 영화 전반의 성장을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목격을 한 셈이죠. 그래서 그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사실상 그게 굉장히 한국 영화사에서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2000년대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DVD 시장이 굉장히 큰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80년대는 역시 VHS 시장이었죠. 그러니까 비디오, 여러분이 옛날 그 생각하신 비디오 데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사실상 뭐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 1950년대부터 텔레비전과 경쟁에서 져요. 그러니까 영화가 이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경쟁이 지면서 영화 산업이 어떻게 보면 좀 사양 산업이 되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텔레비전이 미국에만 보급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영화 전반이 좀 우울했는데 그게 기적적으로 뒤집어지는 전복되는 계기가 바로 이 VH 시장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비디오 시장이 넓어지면서 영화 시장이 다시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러던 것이 또다시 약간 그 케이블 마켓에서 또 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 채널이 옛날처럼 몇 개가 아니라 이제 몇십 개로 늘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또 영화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극장에 가서 굳이 돈을 내면서 더군다나. 그러면서 이제 또 사양길을 맞다가 이 DVD 시장에서 또 한 번 이제 그 역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DVD가 1990년대 후반 혹은 2000년대 초반부터 증가를 하게 되는데, 제가 뭐 2005년에 절정을 맞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놨잖아요. 근데 요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DVD는 옛날 비디오처럼 단순히 빌려보는 상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DVD 같은 경우 뭐 우리나라에서는 꽤 비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혹은 서양 시장에서 DVD는 꽤 싼 상품이었죠. 그러니까 소장을 할 수 있는 문화 상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기네들이 원래 좋아하는 서양 영화도 많이 봤지만 이때부터 컨텐츠의 필요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의 컨텐츠가 막 필요하던 시기였다는 거죠. 이 DVD 시장의 그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영화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글로벌 시네마가 상품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2000년대 DVD 시장이 열리면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 VHS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고 유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비쌌고요. 제가 지금 초등학교 때 제가 세뱃돈으로 비디오 하나를 25,000원 주고 샀던 그런 기억을 해보면
DVD에 비해서 싼 컨텐츠가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걸 여러 명이서 빌려보는 뭐 그런 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DVD 같은 경우 그거보다 훨씬 수출 수입이 용이하고요. 어쨌든 파일로 왔다 갔다 해서 그걸 이제 구워내는 형태인 거잖아요. 부피가 작고 가격이 훨씬 싸고 뭐 이러이러한 경우로 해서 훨씬 더 용이하고 그런 이유로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콘텐츠가 더 많이 확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유럽이면 유럽, 동아시아면 동아시아 뭐 여러 나라에서 이를 콘텐츠를 모으기 시작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넷플릭스나 왓챠가 어마어마한 그 경쟁으로 서로 콘텐츠 사들이게 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생겨나고요. 그리고 이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아시아 영화가 때마침 황금기를 맞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전반적으로 그런 일본 영화도 막 갑자기 수출이 잘 되고 중국 영화도 막 수출이 잘 되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특정 장르에 국한된 얘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에 인기가 있었던 주로 그 서양 시장이죠. 워낙 크니까. 세계 시장에서 디맨드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영화 장르가 공포물이었어요. 일본 영화로 따지면 뭐 옛날에 여러분 링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 홍콩 영화는 사실 좀 주춤했고 태국 영화가 그때 또 부상을 막 하고 있었죠. 그 DI라는 영화, 뭐 거울 속으로인가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제목으로 리메이크가 됐었던 영화가 있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호러 환타지 장르를 중심으로 아시아 영화가 굉장히 큰 히트를 하기 시작하는데 물론 그것의 시작은 K-호러는 아니에요. 당시 그 외국에서 뭐 코리안 호러물, 재패니스 호러물을 해서 이걸 줄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시작은 재패니스 호러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호러물들이 각국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그랬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약간 발맞춰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링 같은 영화는 리메이크를 했잖아요. 그런 리메이크물들 혹은 완전히 그 우리나라 토속 그 한국 영화, 한국 공포 영화들이 K-호러라는 레이블을 달고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본 영화지만 링이나 주온 같은 영화들은 미국에서 리메이크 됐잖아요. 링은 제가 주연 배우 이름을 까먹었는데 주온 같은 경우는 원, 투가 다 리메이크가 됐었죠. 링도 아마 시리즈물이 거의 다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쉽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리메이크 됐어. 그 미국에 수출이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지만 배급사가 없으면 이 모든 일들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국 영화를 하나 만들고 이걸 단순히 미국에 나도 수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게 마음이 쉽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그럼 배급사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미국 내 배급사가 있어야 여러분 영화를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 그 수만이 만들어진 우리나라는 90년대 이후로 영화 산업이 호황을 맞잖아요. 기획영화 시대가 열리면서. 근데 그것들을 이제 팔아줄 어떤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가 그 좋은 플랫폼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누가 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2000년대를 떠올려 보면 독보적으로 이 라벨이 한국 영화 산업, 그러니까 한국 영화의 어떤 전반적인 수출을 담당하게 되죠. 이 타르탄 에이시아 익스트림이라는 이건 사실 브랜드 이름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아마 타르탄 컴퍼니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라벨을 자기네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이 유행을 감지를 한 거죠. 굉장히 특이하고 좀 고어한, 지금 생각하면 좀 잔인한 그런 공포 영화들을 골라서 서양, 특히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수출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 어떤 시작을 한 거죠. 원래는 영국 회사고요. UK에서 시작을 했는데 자기네들도 워낙 그 미국 시장이 큰 걸 알 거고요. 미국에 워낙 또 영화 팬들이 기본적으로 많잖아요. 특히 이런 장르 영화 같은. 그래서 미국 시장을 중점적으로 마케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주 잘 먹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간 영화들을 보시면 지금 이런 영화들이에요. 알포인트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섬, 김기덕 감독의 영화죠. 그리고 첼로라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러니까 막 되게 많이 떴던 영화가 아닌데 오히려 해외 시장에서 더 주목을 받게 된 경우고요. 그리고 뭐 너무 잘 아시는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이죠. 뭘 1, 2, 3가 다 유명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 적, 물론 이제 호러는 아니지만 이것도 일종의 형사물, 장르물로 그때 소개가 됐죠.
그리고 아카시아라는 뭐 이것도 역시 그렇게 막 대박을 터트린 영화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해외에서 오히려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뭐 몇 가지만 여기다 올려드렸지만 포스터를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 여기 타르탄 에이시아 익스트림이라는 라벨이 달려 있습니다. 위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라벨이에요. 이 타르탄 컴퍼니에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앞으로 아시아에 이런 좀 특이한 영화들을 발굴해서 팔겠다라는 어떤 이제 선언이 담긴 라벨 같은 것이죠. 저는 지금 한국 영화만 넣었지만 물론 이 라벨 안으로 이제 이 라벨을 달고 팔리거나 배급된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태국 영화도 있고 일본 영화도 있고 개중에는 홍콩 영화도 있고 한데 압도적으로 한국 영화가 많았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가 해드릴게요. 84년에 창립이 된 회사니까 비디오 시장 때 만들어진 거죠. DVD로 시작을 하진 않았겠죠. 그리고 원래는 영국으로 시작했는데 탈탄 US를 만들어서 미국 시장 개척을 시작됐고 나중에 이게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또 나중에 팔죠. 그리고 지금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이게 왜냐하면 공포물이 이런 장르물이 꺼지잖아요. 이런 장르물이 확 꺼지기도 했고 스트리밍 산업이 시작되면서 DVD가 더 이상 그렇게 인기 있는 상품이 아닌 거죠. 누가 DVD를 요즘에 사서 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리밍이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한 게 유행이 되기 시작하는 게 2000년대 말이니까 그때를 발맞추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탈탄 익스트림은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다른 회사로 넘어가서 또 다른 영화들을 이제 그 배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이것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탈탄 컴퍼니가 픽업을 해갈 수 있는 이 수많은 영화들이 어떻게 그렇게 딱 발맞추어 제작이 되었느냐? 애초부터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이 영화들은 만들어진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영화사와 또 관련이 된 이야기이기도 한데 2000년대에 왜 콘텐츠가 많아졌냐면 90년대 말에 IMF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모든 전반 산업들이 다 꺾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축소하는 거죠. 근데 영화 산업만 확장했어요. 반대로.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전반적으로 다 돈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때부터 창투 회사들이 영화 산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셋이나 이런 투자 회사들 생각하시면 돼요. 일신창투 뭐 이런 회사들 있죠. 투자 회사들이 옛날에 자기가 했던 그런 빅 프로젝트에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IMF 때문에 이제 무서운 거죠. 그 회수를 못 할까 봐. 상대적으로 손해가 작고 그리고 웬만큼 좀 회수가 가능한 작은 산업들의 눈을 돌리게 되면서 영화 산업에 투자를 시작하게 돼요. 그게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오히려 영화 산업 안에서는 돈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일단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CGV CGV 강변이 이제 제가 알기로 CGV의 1호점으로 알고 있는데 1998년이 1호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물론 그 전에 뭐 메가박스도 있고 비슷한 시기에 롯데시네마도 생기지만 뭐 CGV가 아무래도 좀 상징적이니까요. 워낙 그 프랜차이즈의 수도 많고 다른 데보다. 우리나라에서 멀티플렉스의 시대가 열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상영관들이 갑자기 생겨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많은 상영관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산 같은 경우 20관이 넘잖아요. 거기에다 끼워 넣을 영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편수가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삼성이 비디오 플레이어 만들면서 자기네가 그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팔려고 삼성영상 사업단 시작한 거랑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CGV를 시작하면서 소프트웨어도 같이 시작한 거예요. 영화 제작을 위한 투자를 같이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수직 계열화가 시작돼서 그건 또 다른 문제를 낳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영화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90년대부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것이 해외 시장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내수의 그 상품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게 다 해외로 갈 수 있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어느 정도 뭐 퀄리티 컨트롤이 있어야겠죠. 질적인 뭐 담보가 돼야 된다 할까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괜찮은 영화들, 그 당시에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상업 영화들이 선을 보일 수 있는 플랫폼이 생겨요. 우리나라만의.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일반적으로 해외 영화계에 우리나라 영화를 잘 보이기, 그러니까 노출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해외 영화제에 출품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해외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나라 영화를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영화제,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부산국제영화제가 1996년에 1회를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돼요. 해외에 굉장히 유명한 뭐 필름, 영화 평론가들 뭐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여기 써 있는 영화 제목을 보시면 다 아는 영화죠. 박찬욱의 올드보이, 칸 영화에서 심사위원 대상 받았죠. 살인의 추억, 뭐 이제는 말할 것도 없는 그 국가적인 거의 보배 아닙니까? 봉준호 감독의 그 히트작이죠. 그리고 김지훈 감독의 장화홍련, 너무 잘 아시는 영화일 거고요. 임상수의 바람난 가족 등등등 해서 2003년에 도대체 왜 그랬지? 그때 공기가 달랐나 싶을 정도로 기적적으로 좋은 영화들이 쏟아져 나와요. 이 한 해에만.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닙니다. 왜 2003년에 유독 좋은 영화가 많이 나왔냐면, 그리고 좋은 감독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짊어지는, 여기 홍상수까지 붙이면은 거의 우리나라를 알리는 감독들인 거잖아요. 왜 유독 2003년에 이게 가능했느냐? 그러니까 CJ를 예를 들면 어쨌든 대기업이 90년대 말부터 극장 사업 시작하면서 제작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투자를 시작을 하는데, 이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제 스크린 독과는 일단 타치하고 뭐 수직 계열화나 이런 약간 문제점들이 양산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기능만 있었던 거죠. 대기업이 한국 영화 산업에 투자는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이때만 해도. 특히 뭐 지금 생각하면은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영화는 아니잖아요. 지금 기준 해서. 그러니까 이런 중저 예산 영화에 돈을 내주고 최대한 그 작가를 존중해주는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0년대 중반부터 얘기가 좀 달라져요. 많은 데서 투자를 받고 영화의 그 스케일이 점점 커지죠. 80억대 영화, 100억대 영화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작가를 약간 좀 옥죄는 그런 분위기가 생성이 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창의력을 굉장히 존중해주는 문화에서 이런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작가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뭐 한국 영화의 기류의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어떤 공헌이라든지, 그리고 플랫폼의 변화죠. VHS 시장에서 DVD 시장으로 변해가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장르 영화가 부상하는 이런 모든 꼭지점들이 맞닿아서 사실은 2000년대 K-무비죠. K-호러뿐만이 아니라 한국 영화가 전반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아까 제가 보여드린 탈탄이 적극적으로 한국 영화를 배급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다 싸게 샀거든요. 이거 사실 이거 그 섬 같은 영화는 제작비도 얼마 안 드는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는 분명히 싸게 사서 많이 돌릴 수 있죠. 여기저기 상영을 해도 극장에서 아마 극장 수입보다는 DVD 수입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이런 영화들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US 달러로 생각하면 굉장히 싸게 사올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가성비가 좋은 영화들이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태국 영화나 뭐 일본 영화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들의 눈에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살아남은 건 한국 영화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셔도 일본 영화보다 태국 영화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약간 그런 완성도를 보여줬던 거죠. 더군다나 뭐 올드보이가 2003년에 칸 영화제 수상을 하면서부터 그런 그 뭐랄까요, 완성도에 대한 이슈는 좀 더 확실해지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전체 화면으로 좀 고쳐주시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한국 영화들이 한국에서도 잘 됐지만, 그러니까 관객 수 동원에 성공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궁극적으로 한국 영화야? 뭐 그러니까 지금이야 한국 영화 하지만 이때만 해도 누가 한국 영화를 막 자발적으로 찾고 그렇지 않았을 때인데, 궁극적으로 왜 그렇게 됐느냐? 시장적인 문제가 있지만 어마어마한 세계영화제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봉준호의 살인의 추억이 도쿄영화제에서 이미 상을 받았고, 세바스찬에서 감독상을 받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올드보이죠. 올드보이가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는데, 단순히 심사위원 대상도 중요하지만 이때 그 심사위원 장이 타란티노였잖아요. 쿠엔틴 타란티노가 워낙 또 말이 많은 분 아닙니까? 굉장히 수다스러운 감독 중에 한 명인데 5만 대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워낙 또 말이 많으신 분이라
내가 요번에 한국 영화에 뭐를 봤는데 박찬욱의 올드보이 뭐 끝내준다는 얘기를 제가 본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이제 입소문이 났겠죠. 임상수의 바람난 가족 같은 경우 뭐 이런 곳에서 상을 받았고, 김지훈의 장화홍련 같은 경우 뭐 브로셀에서 이런 상을 받았기도 했지만 사실상 장화홍련은 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DVD 시장에서 아주 그 흥행이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절한 금자씨 같은 경우 뭐 수상 내역을 제가 여기다 넣진 않았는데, 근데 이런 영화들이 이런 데서 상을 받는다는 건 도대체 그럼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상은 상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면 그냥 그 명예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상을 받으면 왜 좋으냐면 그게 판매로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그 도장 하나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도장 하나가 찍혀 있음으로 해서의 판매량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제영화제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영화 평론가도 있고 뭐 그 안에서는 무슨 프로그래머나 뭐 이런 산업 내에 영화제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마케터, 그러니까 영화 배급사 이런 그 시장 쪽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영화 사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사실상 영화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 서로 배급권을 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2003년도에 아주 그러니까 주목을 크게 받으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건 제가 해외에서,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한국 영화를, 그러니까 미국에도 그 프랜차이즈 극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CGV가 있듯이. 근데 프랜차이즈 극장에서 한국 영화를 본 적이 없었어요. 2000년대 이전까지. 근데 제가 처음으로 그때 친절한 금자씨를 봤던 기억이 나요. 뉴욕에 있는 한 극장에서. 근데 보면서도 되게 좀 이상했어요. 한국어를 듣는다는 게 영어 자막을 거기다 붙이고. 근데 이때부터 미국의 메이저 상영관들이 한국 영화를 틀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뭐 길게 틀거나 뭐 그러지 않았겠죠. 아무래도 관객 수가 좀 작으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상업영화관보다는 예술영화관이 많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상영관에서 영화를 틀기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영화들은 그냥 DVD로 바로 가는 영화들이잖아요. 상영을 거치지 않고. 근데 이런 영화들은 달랐다는 거죠. 어쨌거나 극장에서 영화를 걸고 관객들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DVD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거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뭐 다시 한번 그냥 좀 짚어드리면 한국 영화 시장이 사실은 변하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전후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사실은 한국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은 이제 친일 감독이라고 해서 일본 제국주의 아래서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이죠. 뭐 선전 영화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위안부 모집 영화를 만들다든지 사실상 작가주의 영화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물론 이제 발굴된 것이 많지도 않지만 한국 영화가 결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건 전후예요. 그러니까 6.25가 끝나고 나서 한 몇 년이 흐르고 이승만 정권에서 어마어마하게 영화 산업을 밀어줍니다. 뭐 세금 감면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저기 뭐 장비 같은 것들을 사들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국 영화 산업을 굉장히 밀어주죠. 그래서 그때 한국 영화 산업이 한 번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60년대 뭐 소위 말해서 황금기 어마어마한 편수의 영화가 만들어지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뭐 이만이랄지 아니면 신상옥 감독이랄지 유연목 감독 뭐 이런 빅네임 감독들이 그때 이제 탄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딱 10년 정도의 황금기를 누립니다. 한국 영화가 그때 굉장히 잘 됐죠. 그리고 나서 첫째로 텔레비전의 등장. 그러니까 텔레비전의 경쟁에서 한국도 역시 지는 거죠. 미국처럼. 그래서 많은 관객을 일단 1단계로 뺏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신이 시작되면서 1973년 박정희 정권에서 유신 정권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이 뭐랄까요? 좀 박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검열이 그때부터 이제 3단계 검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영화의 완성된 영화만 보고 검열을 했다면 유신 이후로는 시나리오 단계에서 촬영 단계에서 혹은 영화가 끝나고 나서 어떤 상영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불시에 검열을 시작하면서 영화 산업이 축소되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여러분이 떠올리시면은 그런 어떤 군사정권기의 포괄적인 검열과 산업에서의 어떤 그 경쟁력이 없는 그런 것들이 어떤 영화의 양산으로 직결되냐면 에로 영화의 양산으로 직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80년대 영화들이 다 그런 영화들이었잖아요. 뭐 물레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뽕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영화들 아니었습니까? 물론 그 나름대로의 작품성이 있다고 하면 뭐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얘기지만 전반적으로 80년대 한국 영화에서 성애 영화 혹은 에로 영화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 넘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획영화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기획영화가 뭐냐면 당시는 PD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감독과 작가가 있었죠. 주로 감독과 작가가 영화를 만드는 거죠. 근데 기획자라는 인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기획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로맨틱 코미디가 너무 없는 것 같아. 로맨틱 코미디를 하나 만들어야겠어. 그리고 이왕이면 둘이 맞벌이 부부였으면 좋겠고 뭐 나중에 해피엔딩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막 뭔가를 아이디어를 미리 짜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이제 직업으로 전문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명필름의 심재명 대표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부천영화제 뭐 위원장으로 계시는 신철 대표, 신신혜 그런 사람들이 원래 극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극장에서 영화를 홍보하던 사람들. 그때는 단일관이었으니까 한 극장에서만 상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도 앉아서 영화를 홍보하고 앉아서 보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다음 달에는 뭐 이런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를 본인을 기획자라고 명명하고 소위 말해서 기획영화라는 걸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영화를 먼저 자기 머릿속에서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감독을 붙이는 형태. 그래서 이 기획영화라는 것이 1호로 탄생한 게 사실 뭐 여러분은 너무 어린 세대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혼 이야기라는 이야기 영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뭐 101번째 프로포즈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김희애가 나왔던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이 사실상 다 기획영화로 만들어진 영화들이에요. 감독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런 경우 기획자가 중요한 거지. 근데 이게 너무 빵빵 터지는 거죠. 이런 영화들이 너무 잘 돼. 근데 왜 잘 되겠어요? 80년대 그 성애 영화들이랑 너무 다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맨날 뭐 다방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겪는 그런 수모만 맨날 찍다가 처음으로 이제 현실적인 얘기이면서도 좀 약간 미국 영화스러운 영화들이 이제 탄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90년대에 한국 영화의 어떤 수요랄지 그런 인지도 같은 것들이 이제 수직 상승을 하게 됩니다. 90년대 이제 중후반부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데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8년에 처음으로 CGV 강변점이 생기는데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때 이게 막 소문이 되게 많이 났거든요. 거기 가면은 팝콘이 종류가 많대더라. 뭐 완전히 매전의 수준이 다르다더라. 뭐 사운드가 어떻다더라 해서 제가 학교 다니다가 그때 친구들이랑 막 몰려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 생각에도 CGV는 기존에 있는 서울극장, 명보극장 이런 것과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아주 세련됐고 정말 외국에 온 듯한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도 그랬는데 이 당대 관객들은 얼마나 이게 좋았겠습니까? 당시에 CGV 강변점이 이렇게 문을 딱 열고 나서 너무너무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CJ 측에서는 뭐 늘리겠죠. 뭐 무슨 극장 해서 점을 늘려가기 시작하는데 이 당시에 원래 있던 극장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카데리 같은 극장들이 이제 CGV에 흡수되는 거죠. 사실상 뭐 피카데리 같은 경우 롯데시네마가 됐다가 다시 CGV가 되는 거긴 하지만 기존에 이제 개인이 아포레이트하던 극장까지도 CGV가 흡수하게 되면서 당연히 이제 그 수적으로도 늘어나고 영향력도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편의상 CGV만 얘기를 하긴 했지만 뭐 롯데나 메가박스도 마찬가지죠. 대기업의 영화 진출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1차 진출은 가전 3사의 소프트웨어 제작의 일환으로라고 제가 써놨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원래 대기업이라는 것이 영화를 만드는 관행이 없었죠. 원래 대기업은 영화를 만들 필요가 없죠. 자기네들이 하는 거 하면 되니까. 근데 갑자기 왜 삼성에서 영화를 만들고 대우에서 영화를 만들었냐면
자기네가 비디오 데크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제작을 한 거죠. 끼워 팔기를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더 늘릴 수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항상 맛집 찾을 때 미슐랭 리스트 얼마, 미슐랭 별이 몇 개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원래 미슐랭은 타이어 회사 아닙니까? 근데 왜 타이어 회사가 맛집 리스트 책을 만들겠어요, 매년.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타이어를 팔기 위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사람들이 차를 끌고 많이 돌아다녀야 타이어를 더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맛집 지도를 제작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미슐랭의 역사잖아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영화 산업에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비디오를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비디오, 아예 영화를 만든다는 건 뭐 너무 당연지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1차 진출이 가전 3사 지금 말씀드린 대우, 삼성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시작을 했고요. 선경, SK까지. 그리고 2차 진출이 바로 요때 이루어지는 거죠. 90년대 말 CJ가 이걸 만들고 그리고 물론 가전 3사는 아니지만 그때 이제 동양이에요. 여러분이 오리온으로 알고 계시는 동양이 메가박스를 사죠.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라 만들죠. 근데 나중에 이제 분리되긴 합니다. 그리고 롯데가 이제 이 극장 사업에 뛰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도 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항상 극장에 가서 앉아 있으면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영화를 보면 언제나 제일 먼저 뜨는 게 감독 이름이에요. 감독 박찬욱, 감독 봉준호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투자해서 막 끝도 없는 그 리스트가 있죠. 기업은행, 미래에셋, 뭐뭐뭐뭐.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투자사의 이름을 항상 이렇게 칭송하는 영화 맨 앞에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갑자기 왜 은행권에서 영화에 투자를 시작을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90년대 금융권의 그 자본이 너무 불안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손해가 작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작은 산업들의 눈을 띄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영화 산업에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뭐 기업은행이나 미래에셋은 계속 영화 투자 쪽 많이 하는 편이죠. 결과적으로 당시에 은행나무 침대 강재규 감독의 영화였는데요.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신현준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눈을 맞으면서 그 공주를 기다리는 그 장면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 김희선이 여기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 영화가 굉장히 큰 그러니까 지금 빅버젯으로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고예산 영화였다는 거죠. 사실상 일신이죠. 일신창투의 투자가 아니었으면은 불가능한 그런 엄청난 지금 생각하면 약간 블록버스터급의 영화였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1호 블록버스터인 쉬리라는 영화가 가능했던 거죠. 쉬리가 그 당시의 돈으로는 굉장히 비싸게 만든 영화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자본을 여기저기서 끌어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처음엔 좋았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들어온 것도 좋았어요. 뭐 자기가 극장이 있는데 뭐 극장에 내 영화 걸어준다는데 내가 제작사 대표면은 싫은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내 영화에 또 돈까지 대준다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극장에 걸겠죠. 제가 CGV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영화를 제작을 했고 CGV가 뭐 내 것까지 걸어준다고 하면은 그거보다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써놨는데 2012년 기준 아마 이때 시작이었을 때는 더 조금이었겠죠. 아마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더 조금이었을 텐데 12년만 해도 CJ, 롯데, 메가박스가 7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3개는 개인이 소유한 극장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97%입니다. 그러니까 다 먹힌 거예요. 우리나라는 CGV, 롯데, 메가박스밖에 없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닌 거죠. 지금 97%가 이들이 영화관을 차지하면서 수직 계열화는 점점 더 심해지는 거고요. 중간에 끼어있던 작은 제작사들이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작을 하니까 그 자본력이나 이런 거를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이 당시 200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뭐 작가의 어떤 뭐랄까요 창의력도 존중을 해주고 이러다가 점점 대기업 돈들이 들어오니까 소위 말해 이 투자부장이라고 했다고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다른 포지션 이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 소위 말해서 투자부장이라는 사람들이 먼저 시나리오를 보고 캐스팅을 결정하고
내가 돈을 얼마를 집어넣을지도 결정하고 감독도 내가 캐스팅하고 이런 식의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점점 똑같은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작가주의 영화들이 판을 치고 영화계의 어떤 그 생동감이 느껴졌던 시장이 아니라 점점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서 투자 부장들이 영화의 질과 영화의 컨셉을 결정하는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상 지금도 이거는 무관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지금은 그 옛날보다 이 상영관 차지하는 것도 커지고 어쨌든 등치가 더 커졌잖아요. 대기업에. 그래서 뭐 제가 무슨 영화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는 로맨틱 코미디가 있어요.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크게 히트했던. 근데 그 영화의 제목이 되게 좋아요. 지금도 그 영화 제목을 보면 아 그래 이 영화 좋았지라고 생각할 만큼 제목이 되게 좋은데 이걸 어떤 그 투자부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상하고 촌스러운 제목으로 바꿔라 라고 얘기를 했고 대기업 층에서는 자기가 배급사니까 당연히 바꿔줘라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감독이 끝까지 자기는 이 제목만큼은 못 바꾸겠다. 차라리 그러니까 돈을 빼라라고 한 2달 동안 버텨서 결국에는 감독이 이겨서 개봉을 했다는데 그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인 감독이면 그걸 버틸 수가 없어요. 당장 돈 뺀다고 하면은 영화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도 영화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가장 슬픈 현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애들에게 야 그래도 창의력이 제일 중요하니까 책도 많이 읽고 시나리오 쓸 때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괜찮은 스토리인지 이게 얼마나 재기발랄한지를 속으로 너도 좀 생각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제가 아무리 한들 얘네들이 조금 있다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면 이 투자 부장들한테 잘릴 거라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적 토양을 바꿔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어쨌든 굉장히 불균형한 상황인 거는 뭐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어떻게 보면 힘을 실어서 드리냐면 제가 2부에 얘기할 봉준호의 기생충은 요때였기 때문에 가능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반적으로 영화 쪽에서 일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포스트 봉준호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법안을까지 가려고 영화인들이 뭐 사인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2000년대 작가적인 어떤 그 탤런트를 인정받아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 봉준호가 아니라면 이 이후에 영화 감독이 된 애들은 절대로 아카데미에서 상 받을 만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뭐 좀 뭐랄까요. 좀 시니컬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아카데미 4개 부문 할 때 사실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막 기뻐하면서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지금이 처음이니까 맘껏 즐겨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은 오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봉준호니까 이건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걸 뭐 어떻게 생각하면 뭐 굳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싶으면서도 저는 한편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이 토양에서는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한국 영화의 미래는 저는 좀 약간 암울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쨌든 오늘은 그래도 상찬을 하는 날이니까요. 이런 2000년대 초반에 이런 분위기 때문에 봉준호 감독이 눈에 띌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상 제가 뭐 2003년에 기적의 해였다. 영화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왔다. 여기 홍상수까지 붙여서 한 뭐 5-6명 되지만 단연 돋보이는 사람인 건 맞죠. 물론 당시에는 박찬욱이 더 조명을 받긴 했습니다. 깐영화제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또 박찬욱 감독이 그 깐느박 뭐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또 퍼뜨리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박찬욱 감독이 조명을 많이 받았지만 분명 이 세대의 어떤 그 기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시대에서 태어났던 사람이기에 봉준호의 기생충이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뭐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어난 어떤 경사인 건 사실이니까 제가 2부에서는 봉준호 기생충이 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했으며 도대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으며 그게 앞으로 한국 영화에서 시사하는 바는 뭐 어떤 것인지 그런 얘기를 전반적으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